오늘은 그 암과 삶 그리고 마음, 왕양명의 전습록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동안 이제 왕양명이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의 한 학자, 유학자죠. 우리한테는 유학자의 삶과 또 그 삶과 연동되어 있는 어떤 학문의 이미지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왕양명의 학문의 구체적인 이제 모습들, 이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마음이 이치다라고 하는 심즉리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심즉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앞에 주자학과 이제 그 양명이 가장 상대화되어서 이야기되는 보통 그 주자학의 이제 그 학문이 어떤 점에서 양명과 이제 다른 건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자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린다고 하는 게 그만 시간이 많이 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급하게 뒤에 양명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말았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해서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이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 번째 주제를 얘기를 하긴 해야 돼서요. 세 번째 주제를 일단 먼저 놓고 지난번에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사상마련,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이 사상마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왕양명의 이제 전습록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고요. 양명의 학문을 이제 어떤 방향에서 한마디로 이제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실천의 이 뭐 방향이라고 할까요? 또는 실천의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때 대답할 수 있는 한마디가 아마 사상마련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상마련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인데요. 마련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인데 뒤집으면 연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연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숙련되도록 연습한다라는 뜻이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사자고 윗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사건들 위에서, 그 사건에서 내가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지난 시간에 이제 양명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전습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습록이라고 하는 말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학문을 어떻게 내 것으로 내 것이 되도록 습득하는 이 과정을 충실히 내가 겪었는가, 이제 이 그 내용으로부터, 논어에 나오는 그 말로부터 제목을 따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양명학에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스승인 양명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이 학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명학을 서구사회에, 영어로 번역해서 서구사회에 가장 많이 알린 이제 근대적인 이제 학자로는 대만의 진영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전습록이라는 책을 영어로 옮길 때 이 제목을 Practice Living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제자들도 전습록이라고 붙이고, 또 이것을 영어권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에 실제적 행동, 실제적 삶에 안내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요 학자들의 의미가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방향성과 양명학의 특징을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양명학을 가장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 그것을 어떻게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되는가,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사상마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 사용이 되게 이제 거의 초보 수준인데 매주 하면서 나름 또 재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번엔 제가 이제 약간 보너스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보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진처럼 보이실 텐데 이게 양명이 귀양 갔던 귀주성 그 귀주성의 묘족들이 사는 곳의 한 곳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이제 물론 이곳은 이제 소수민족의 지역으로 약간 관광 자원화 되어 있긴 한데 이곳은 양명이 유배를 갔던 용장 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묘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서강 천호묘체라고 해서 해발 2,000에서 3,0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인데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아주 뭐 미시령이나 대관령 같은 그 산맥을 하나 올라가는데 그걸 하나 딱 넘고 나면 그 높은 산 속에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깊은 산속, 높은 산 속에 이게 천호묘체니까 이제 말로는 천채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 가구가 사는 집인데 묘족들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볼 땐 또는 이제 중국 한족들이 볼 땐 굉장히 이방인들이고 오랑캐의 땅이었지만 저 집들이 서 있는 모습이나 저 집들의 견고함이나 저 고원지대에 지어진 저 규모와 질서들을 보면 저들을 과연 이 한족의 외부로서의 오랑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하나의 사진은 그 묘족에서 찍은 그 묘족들이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편에 있는 것은 티셔츠인데 이 묘족 사람들의 기원 신으로 일컬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치우입니다. 치우. 치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축구를 하게 되면 붉은 악마라고 우리 대한 축구 서포터즈가 큰 이제 플랜카드에다가 치우 천왕의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해놓고 이제 마치 이제 우리의 그 상징적인 그 신처럼 그렇게 이제 그 붉은 악마가 쓰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인데요. 이 치우는 중국 역사에서 중국 정통의 역사의 기원이 되는 누를 황자를 쓰는 황제에게 밀려서 이제 그 중국 본토로부터 제거된 이민족의 신이에요. 근데 이 이민족의 신이 이제 한편으로는 동방에 왔다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게 이제 고구려의 이제 이제 연원을 갖고 있는 기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 치우를 중국 한족의 외부로 밀려난 어떤 기원으로서 굉장히 또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묘족들입니다. 그 한족의 외부로서 한족에게 밀려난 이 묘족들이 자신들의 기원으로서 이 치우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족보가 굉장히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랑 이제 묘족이랑 같은 형제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상한 이 동아시아의 이 신화 계보를 통한 아주 희한한 족보가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묘족 사람들이 기리는 사당인데 이게 상의 사당입니다. 상. 이 상은 유학자들은 성인으로서 순임금을 요순, 우탕, 문왕, 우왕, 주공을 보통 성인으로 기리는데 그때 요순이라고 할 때 이거 순임금, 이 순임금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제거하려고 했던 아버지와 이복 동생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고수라고 하고 그 이복 동생 이름은 상, 코끼리 상자를 쓰는 이제 상인데요. 굉장히 흉포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한족들에게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순임금을 계속 제거하려고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한 폐륜의 아이콘이죠. 자기 형을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성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인물이니까. 그런데 이 인물이 서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순임금에게 교화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묘족의 땅에 가보면 이 상을 기리는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양명의 전기에 아주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죠. 양명이 이 귀주성 용장에 갔을 때 바로 이 묘족과 동족, 장족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들이 기리는 상의 사당에 새로운 기문을 써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받거든요. 양명이 이제 중앙에서 쫓겨나온 굉장히 고명한 문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이민족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리는 이 상의 사당에 바치는 기문을 이 양명에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통 한족의 중앙 관료가 자기들로서는 이민족으로 또는 굉장히 나쁜 어떤 그 페륜의 아이콘으로 배척했던 인물의 사당에 기문을 요청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굉장히 명분과 어떤 이런 고정된 화의관념, 중화론자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던 학자였다면 아마 이런 일들을 굉장히 경멸했을 거고, 어떻게든 자기의 지위나 뭐를 이용해서 저 상해 사당 자체를 폐쇄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양명은 아주 멋진 상사에 대한 기문을 남겨줘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묘족들의 땅에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는 지금 한족의 역사 안에서 한족 중화의 사상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화적인 이 사유 안에서 반중화적인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유가 뿌리박고 있는 또는 출발했던 그 지역의 이 영토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특이성이라고 할까요? 이 묘족이라고 하는 이 한족에 의해서 쫓겨난 소수민족 또는 이민족,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질서가 사실은 중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만 야만이지, 사실은 그들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또 다른 질서, 또 하나의 문명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양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의 변화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양명학이 단순히 중국 철학사의 한 부분 또는 주자학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주류 학문 또는 어떤 다수적이고 굉장히 큰 어떤 중앙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 또는 스스로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부정성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학문의 이름으로서 충분히 양명학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상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위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건 위에서 연마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주자학이나 기존의 학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다른 이 학문의 방향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자학 같은 경우엔 어떤 이치가 천리라고 하는 훼손 불가능한 아주 순수하고 순정한 어떤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정하고 훼손 불가하고 그리고 누구나 지향해야 할 어떤 태제로서의 그 순수한 이치의 세계를 우리 사람이 지향해 가는 것으로서의 목표를 학문의 방향이라고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양명학은 그러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그 학문을 출발시키는 그 지향에 나아가는 이 사람의 이 자리 바깥을 나갈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양명의 말로 집중화된 것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양명의 그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취향지 그리고 성인되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조금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상마련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뜻 그대로 하면 일에서 연마한다라는 뜻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 바꿔보면 그냥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겪고 있는 어떤 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일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단련해 간다라고 하는 양명이 실제로 전순록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양명학의 특징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인데 이때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 요 사, 한자어로는 이제 일사자를 써서 이 사라고 하는 사상마련의 이 사자는 양명과 주자학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물이고 이 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사건인 거예요.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휴대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나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진공 상태에 요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이 컵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형체를 갖고 존재하든가 어떠한 무게를 갖고 존재하든가 어떠한 내용물을 담고 존재하든가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또는 누군가에게 뭐 쥐어 있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 다른 물들과의 관계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낱낱이 사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순간도 그 물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물과 만난다라고 하는 게 사건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휴대폰이라고 하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때에도 이 휴대폰은 어떤 특정한 크기와 장소와 무게와 방향과 또 이 쓰고 있는 사람과 뭐 이런 등등의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안에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물로 존재하는 거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외적인 의미들을 다 제거한 상태로 물 그 자체로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상마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 물들과의 관계되어 있는 것들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겪는다는 거고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매번의 사건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단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급하게 지금 양명학을 공부해 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양명학에서 이 양명학을 출발시키는 이제 전제가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지난 시간에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대학이라는 책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8개의 조목이 있는데 이 8개의 조목들이 다 각각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었는데 유독 경물과 치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자라고 하는 학자가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재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이 8가지 조목에 하나하나 주석을 달고 기존에 있었던 주석들을 정리하면서 길을 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가장 출발에 해당된다고 여겼던 경물과 치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주자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대학이라는 책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주자는 이것을 고대로부터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이게 주간의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간들이 중간에 삐져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전승 과정에서 경물과 치지에 대한 설명만 잘못 빠져나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자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상상을 해서 채워 넣은 거였어요. 그게 바로 주자가 얘기한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였고 이 경물치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물에는 이 사물에는 저마다 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탐구하면 이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주자가 생각한 경물치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경물한다는 말은 주자의 생각으로는 그 각각의 사물들에 다가가서 사물들에 이르러서 그 사물들의 이치를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궁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죠. 이게 주자학의 공부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사실은 주자학적인 공부죠. 궁리하는 거죠. 어떤 책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치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궁리한 다음에 이치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이치로부터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자학적인 지와 행의 관계예요. 주자는 일단 이치를 아는 과정이 있고 그 이치를 파악하고 나면 그 이치로부터 자연스럽게 행위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자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학문의 방향은 지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행일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지행일치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바가 같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가 너 왜 지행일치가 안 돼? 뭐 지행불일치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양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명에 따르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암과 행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었던 것인데 이것을 주자에 의해서 암과 행위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나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양명이 생각하는 지와 행의 구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명은 물과 암과 뜻과 마음과 몸은 다 하나라고 봤어요. 자, 이게 이제 주자학을 접하던 사람들이 양명학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이제 거세게 이제 반발 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밑에 사물의 물이고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지이고요.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인데 이 다섯 가지를 양명은 다 하나라고 봤어요. 이게 너무 좀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대학이라는 책의 8가지 8조목의 5가지입니다. 경물, 물, 치지의 지, 성의의 의, 정심의 심, 수신의 신,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중에서 재가, 치국, 평천하를 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까지의 5가지의 핵심을 추리면 그것이 물, 암, 뜻, 마음, 몸이에요. 그런데 양명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에 나오는 그 8가지를 다 하나라고 본 거예요. 아까 주자는 뭐라 그랬어요? 경물과 치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알을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잘 궁리하고 난 다음에 이치를 터득하면 치지가 되는 거고 그 치지를 가지고 성의, 아주 정성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그 정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수신, 몸을 닦을 수 있고 수신을 하는 것으로서 재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재가 하는 것으로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치국하는 것으로서 평천화한다. 이렇게 8개의 계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물 계단으로부터 8번째 평천화 계단까지 한 계단씩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경물 공부부터 시작해서 경물이 되고 나면 치지를 하고 치지 공부가 된 다음엔 성의 공부를 하고 성의 공부를 하면 정심,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서 8개의 단계를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자가 이야기하는 공부법이고 주자는 그렇게 굉장히 한 계단씩 이 뭐라고 할까요? 차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명은 지금 보시다시피 물과 암과 뜻과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이게 다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양명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데 양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있는 제가 써놓은 걸 잠깐 보시면 이때 말하는 물과 암과 뜻과 마음과 몸이 뭔가 양명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닿은 것을 물이라고 한다. 자, 이걸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물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각각의 사물이 아니고 양명에게 물은 뭐냐 하면 마음이 가 닿은 것이 물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알문, 지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어떤 영명함을 얻은 것이 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의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생각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생각이 뭐냐? 마음이 딱 움직이면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의예요. 심은 뭐냐? 우리의 이 몸을, 그 몸을 주재하는 차원에서 말하면 심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은 누가 주재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재한다는 거예요. 즉, 오른손 들어 라고 마음이 이야기하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어 하면 왼손을 들어라는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을 주재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러면 몸은 뭐냐? 마음을 형체를 가진 것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양명의 체계는 이론론적인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과 암과 뜻과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양명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물이 암과 똑같은 것이고 암이 뜻과 똑같은 것이고 뜻이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크게 말하면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것을 어떤 차원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보통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가령 이제 문성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문성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성환은 키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성환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다. 어차피 예로 드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제가 해도 되잖아요. 뭐 문성환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성환은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성환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네 가지는 문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사람은 문성환은 키가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문성환이라는 사람을 길이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다 작다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키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키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키가 크다 작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문성환의 마음씨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마음씨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마음씨가 착하다, 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씨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성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뭐 문성환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 문성환이 가지고 있는 돈의 뭐 재물의 크기 이걸로 이야기를 하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양명은 물과 지와 의와 심과 신이 그런 관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야기할 땐 경물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를 이야기할 땐 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를 이야기할 땐 성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심을 이야기를 할 땐 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을 이야기를 할 땐 수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닿아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주재하는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형체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뜻을 얻은 영명함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양명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8조목은 마음을 각기 다른 그러한 차원으로 이야기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8조목을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게 아니라 양명의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라고 하는 사람도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상상을 해서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였고 양명은 양명대로 내가 생각하는 경물치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본래 뜻은 이런 것일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학문들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학문이 추구해 나간 길이 사실
처음 출발은 별것 아닌 것처럼 뭐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물 취지에 대한 해석 하나를 서로 다르게 하는 것 같은 작은 부분이었던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실제로 삶과 맞닥뜨려서 이 학문이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양명학에서는 보통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양명은 지행일치가 아니라 지행합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각이 아니라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지행일치와 지행합일이 뭐가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 자체로 이 두 개가 뭐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양명이라고 하는 이 분이 지행일치가 아니라 지행합일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행일치라는 말로 주자학에서 이야기되는 암과 행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양명의 방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이냐 하면, 자, 먼저 주자식의 지행일치는 지와 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양명에 따르면 이 말은 이미 지행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와 행이 있는데 이 둘을 합치시켜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맞죠? 지행일치는 지와 행은 다른 거긴 하지만 최대한 다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 지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암보다 뒤로 미루는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지행일치, 지행불일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들이 그런 거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아, 참 깜빡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매일 지각하는, 매일 약속에 늦는 친구한테 넌 매번 이렇게 왜 늦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미안. 내가, 약속에 늦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또 늦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일상에서 우리도 하고 있기도 할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명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지와 행은 일치되어야 하는 두 가지가 아니라 지행합일, 즉 양명식으로 말하면 지행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지행은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양명식으로 얘기해 볼까? 아까 똑같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매일 친구와의 약속에 늦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매일 약속에 늦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너는 왜 이렇게 약속에 매번 늦니라고 얘기하자 그 친구가 미안,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걸 아는데 또 늦었네? 미안. 자,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를 주자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친구는 알지만 늦은 사람이죠. 양명식으로 따르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지행은 합일이니까. 그러면 양명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너는 알지만 늦게 온 게 아니야. 너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조금 늦어도 친구들이 기다려줄 것을 아는 만큼 행동한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친구와의 약속에 늦게 가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즉 늦게 가도 그 친구가 친구 관계를 끊을 정도로 이게 위협적인 사건은 아닐 거야. 저 친구의 평소 성품이라면 내가 5분, 10분 또는 한 20분 정도 늦는 거는 저 친구가 이해해 줄 거야. 물론 조금 잔소리는 하겠지만 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만큼 늦은 거예요. 제가 아주 자주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말기 폐암 환자 예인데, 말기 폐암 환자가 담배를 피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에게 그 장면을 이제 들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되게 좀 쭈뼛거리면서 또는 좀 개면쩍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습관 때문에 참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양명에 따르면 이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다 그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 말이냐 하면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끊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담배를 한 대 펴도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그 말기 폐암 환자는 담배가 장기적으로는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겠지만 지금 요 한 대로 내가 죽겠어? 그 마음이 그 담배를 피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담배가 청산가리로 만들어진 담배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 말기 폐암 환자가 아무리 자기의 생명이 시한부였다 하더라도 그 청산가리로 된 담배 한 대를 피고 죽고 싶지 않은 한에선 그걸 알고 그 담배가 청산가리라는 것을 아는 한에선 그 담배를 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말의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양명학에서 이 지행합의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아는데 아직 행동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변명하거나 우리 자신의 행동이 아직 알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스스로를 유예시킨다고요. 양명학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나의 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매 순간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스스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큰 의미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사상 마련의 한 축인 겁니다. 매 순간 사건에서 어떻게 연마가 되는가? 매 순간 사건에서 내가 이 사건을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행동으로 이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행동에 나의 알을 최대한 또는 나의 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행동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위에서 행동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명학에서 이 지행합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죠. 전승록 132조목에 나와 있는 어떤 후배와의 대화의 한 대목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은 뒤에야 밥인 줄 안다. 먹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의향, 생각이고 바로 행위의 시작이다. 음식의 맛이 좋은지 나쁜지는 반드시 입에 넣은 뒤에야 안다. 어떻게 입에 넣지도 않고 음식 맛이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알 수 있겠는가? 무릇 사람은 반드시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뒤에야 길인 줄 안다. 걷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의향이며 바로 행위의 시작이다. 갈림길이 평탄한지는 반드시 몸소 걸은 뒤에야 안다. 어떻게 몸소 걸어가 보지도 않고 갈림길이 험한지 평탄한지를 먼저 알 수 있겠는가? 자, 이 말은 무엇에 상대하는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음식인 줄을 알아야 먹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우리는 음식인 줄을 알아야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럴듯하죠. 이게 주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알고 난 후에 음식인 줄을 알고 난 후에 먹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자식의 지행일치이고 지행선 후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양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음식인 줄 알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음식이라고 그것을 먹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건 내가 먹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먹을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길거리를 걸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집 앞을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또는 버스 정류장까지 또는 자기가 산책을 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가에 있었던 여러 상점들이나 뭐 여러 다른 뭐 건물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나무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매번 다니는 길이지만 내가 배가 고플 땐 식당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다니는 길인데 이발을 해야 할 땐 미용실 이발소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다니는 길이지만 내가 배가 아프고 화장실이 급할 땐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보게 되거나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듣게 되거나 만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사건, 그리고 행위하는 어떤 몸, 이것의 가장 근본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이 아까 이야기한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뭐 컵이라든지 뭐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그 물건들을 각각 그냥 사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명에 따르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가 닿은 것을 물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왜 양명과 어떤 친구가 깊은 산속을 가다가 산속에 피어있는 꽃나무를 보고 그 친구가 물었다 그러죠. 선생님, 당신은 마음 밖엔 사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 꽃나무는 우리가 여기 산책 오기 전에도 피고 지고 몇 년 전부터 피고 지고 했을 텐데 저 꽃나무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양명의 대답이 저 꽃나무는 당신과 내가, 너와 내가 저 꽃나무를 보기 전까진 마음의 정막 속에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텐 저거는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나무를 보는 순간, 저 꽃나무를 보는 순간 저 꽃나무의 모습이며 색깔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시에 나에게 와서 꽃나무로 등장했다는 거죠. 김춘수의 꽃이 연상된다라고 지난번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던 것처럼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즉, 양명은 우리의 마음이 가 닿은 그것에서 우리의 실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이 가 닿지 않는 곳에는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행위하는 곳에는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위만큼 우리의 암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급하게 지금 핵심적인 얘기들만 정리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나중에라도 한번 이렇게 조금씩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 이제 양명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핵심화시키는 얘기가 이 양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양명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는 개념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양지, 치양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양지라고 하는 말은 양지를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치라고 하는 말은 다 쓴다는, 남김없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지라는 말은 어떤 말, 그 양명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옛사람이든 현대인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양지입니다. 즉,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는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양명을 만나게 될 분들도 만나지 못할 분들도 다 양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지라는 말은 맹자라는 책에서 양명이 빌려온 개념인데 맹자에 따르면 양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우지 않고도 행할 수 있고 헤아리지 않고도 아는 것. 이게 양지, 양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양명은 그냥 양지라는 말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선언적인 어떤 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도 그냥 알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아는 것, 또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 이 능력, 행할 수 있고 아는 능력,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다는 거고요. 양명은 이 양지를 다하는 것이 가장 사람의 궁극의 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양지를 가지고 있고 성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자기 양지를 다하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 양지를 다한다는 것이 치양지고 이 치양지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의 치양지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양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본성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본성을 다 못 쓰고 있어요. 성인들은 이 본성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양지를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지가 비유하자면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는 것처럼 구름들이 이렇게 양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비유인데 양지가 태양에 가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태양 자체의 빛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지가 비록 지금 충분히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의 양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명에 따르면 양지는 성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지를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고, 양지를 다 발휘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태양에 가려져 있는 구름을 제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현대적인 비유를 하면 랩으로 몇 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지를 아주 투명한 랩들이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겹, 두 겹 쌓았을 때 정도에는 양지가 발휘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무리 랩이 투명하지만 이게 여러 겹을 쌓게 되면 원래의 양지가 발휘될 때 좀 불투명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지를 다 한다는 건 뭐냐? 자, 어제까지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양지를 다 한다는 건 어제까지의 나와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의 양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맞닥뜨려 있는 나의 양지를 다 하는 삶을 한번 살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양심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오늘 한번 내 양심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어제까지 양심을 따라서 행동을 했던 내가 오늘은 그 위에서 한 번 더 양심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까지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오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어제는 가장 최고의 착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는 일은 어제만 못한 일이 되는 거죠. 비유를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어제까지 나한테 아주 맛있는 어떤 음식이 있었어요. 내가 어제 된장찌개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오늘 어제 된장찌개가 정말 최고로 맛있었으니까 오늘 또 된장찌개를 먹어야지. 어제의 그 된장찌개를 오늘 또 먹는다고 해서 어제 느꼈던 그 최고의 감동이 오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오늘은 어제 이미 최고의 된장찌개를 맛본 내가 된장찌개를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 맛을 더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 나의 양지를 다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양지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매번 그렇게 어제까지의 나로부터 어제까지의 나가 아닌 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치양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한 번도 아니었던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아니면 공자님이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양명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취양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취양지였는가? 자, 그분들은 매 순간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자비 또는 인을 다 남김없이 썼겠죠. 매 순간. 그러니까 어제의 공자가 자기의 인을 다 쓴 그 공자가 오늘은 또 다른 그 인을 다 써야 매 순간 자기의 인을 다 쓰는 공자로 살았던 것이 되는 거죠. 양명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매 순간 성인들은 자기의 양지를 다 하는 것으로 매 순간 치양지하는 것에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성인들의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막 크고 멀게 느껴지는데 성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간단하다면 간단한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의 성인은 요순우탕 운무주공이라고 해서 뭐 정해져 있습니다만 양명학적으로 말하면 성인은 뭐냐 하면 양지를 다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오면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저에게 닥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아침에 출근해서 뭐 주변을 청소하고 뭐 여기 지금 같이 건물에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 뭐 똥도 치우고 고양이 뭐 집사 노릇도 하고 그리고 제 공부를 하다가 또 오후에 되면 오늘 강의 준비도 하고 뭘 하고 이런 일정들이 쭉 있어요. 그 이 일정들은 매일 되돌아오는 일정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매번이 단 한 번뿐인 일정들인 거죠. 이게 매일 돌아오는 일정이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했던 이 일정과 내일 아침에 할 그 일정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냥 같은 일정을 매일 하는 것 같지만 그 매일매일 그 순간에 따르면 매번 저는 새로운 일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정들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 일정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사상 마련이라고 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현장에 내 스스로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양심에 걸리지 않는 거고 내 양지를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와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친구와의 약속을 늦지 않게 가는 것, 친구와 같이 만나는 그 시간 동안 그 친구와 같이 있는 그 시간에 마음을 다 쓰는 것,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에 공부에 마음을 다 쓰는 것, 내가 밥을 먹는 시간에 밥에 마음을 다 쓰는 것, 요리를 준비할 때 요리를 준비하는 거기에 마음을 다 쓰는 것, 내가 지금 들어있는 그 현장에 마음을 다 쓰는 것, 이게 사상 마련이고 취향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에 무조건 마음을 다 쓰는 게 취향지는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술에 마음을 다 써. 내가 지금 여색에 빠져 있는데 여색에 마음을 다 써. 내가 지금 마약에 빠져 있는데 마약에 마음을 다 써. 그런 것이 취향지는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양지를 다한다는 것은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떳떳하다는 것이에요. 마약을 하는 것에 마음을 다 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여색에 빠져 사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술에 빠져 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 둘째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양명도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이걸 자포자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맹자가 얘기한 것을 양명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성인도 구제해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양지는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양지를 다할 수 있어요. 자기를 양지를 다하는 것을 취향지라 그럽니다. 취향지하는 것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또는 매 순간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그 스스로 능력이나 또는 조건을 유보시킬 수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양명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기본적인 구도인 거고요. 양명학의 사상 마련이 주자학과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지점 중에서 이 성인되기가 극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주자학에서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고원하고 멀리 있는 아주 고매한 어떤 인격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저 멀리 있는 성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양명학은 지금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 양지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매 순간 한 번씩 해나가는 그 자리가 성인됨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양명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준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명이 우리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성인은 없어요. 즉 자기가 아무리 부끄럽지 않게 매 순간을 살아도 그래서 자기가 다 됐다라고 싶으면 다 됐다. 이만큼 했으면 성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스스로 매 순간순간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완료형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치양지는 그렇게 매 순간 한 번뿐인 양지를 다하는 치양지한 사건들의 연속들로 있는 겁니다. 광자라는 말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치양지하는 사람이 실제 현실에서는 광자처럼 드러나요. 광자는 말뜻 그대로 미친놈이라는 뜻인데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을 달려나가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는 조금 미친놈 소리, 별종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자기 삶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향해서 매 순간 치양지한 삶을 나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자기 시대에선 광자였죠. 부처님도 자기 시대에선 광자였죠. 공자님도 자기 시대에선 광자였습니다. 미친놈이라는 게 정신병자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나아가고자 했던 어떤 뜻을 스스로 굽히지 않고 매 순간 그 길에 충실했던 분이라는 뜻에서의 광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볼 땐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는 길이라면 양명이 말한 치양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거나 또는 불가능한 길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명학에서 맨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광자가 아닌 성인은 없다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삶으로 매 순간에 최고의 양지를 다하는 그게 제가 짧지만 3번의 시간 동안 양명학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의 한 핵심이었고요. 양명의 맨 마지막 그 죽는 그 연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와서 양명이 막 이제 죽기 직전이 됐을 때 객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양명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객사를 하는데 그 인근에 있던 제자가 와서 막 양명을 간호하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맨 마지막에 양명이 이제 그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는 이제 갈 것 같다.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다급해져가지고 양명 선생님에게 선생님 무슨 남기실 말씀이라도 뭐 유언이라도 더 남기실 게 없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여쭈니까 그때 양명이 딱 이 말을 해요. 차심광명 역부하원. 차심, 이 마음이 광명한데 환히 밝은데 역부하원. 다시 또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즉 치양지한다는 건 매 순간 자기의 양지를 남김없이 다 쓴다는 건 이미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감춰놓는 어떤 마음 없이 환하게 밝게 자기 마음을 다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뭔가 구차한 게 남아서 또 무슨 아직 미련이 남고 뭐가 더 있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을 더 남길 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양명의 제일 마지막 뭐 유언 아닌 유언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치양지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말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구절로 이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